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아주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뛰어놀기도 했고요. 또 가지에 매달려서 놀기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 큰 나무는 우리 학교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대부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름드리 나무가 선생님을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 그늘처럼 선생님은 언제나 학생들에게 큰 그늘이 돼주시죠.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그늘 아래서 학생들은 꿈을 키우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자애로운 선생님의 그늘 아래서 마음껏 뛰어놀던 그 시절이 문득 그리워지곤 합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송유진의 노래 준비했어요. 동요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다니시던 학교에도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었죠. 네, 특별히 그 초등학교 시절에는 같은 나무도 굉장히 커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나무 아래에서 특별히 여학생들이 뭐 저건 이야기도 하고 뭐 소문도 서로 나눠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 게임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큰 나무 아래서 점심시간이 되면은 여학생들은 뭐 고무줄 놀이도 하고 또 친구끼리 모여 앉아서 간식도 나눠 먹고 그랬는데 그 남학생들은 온 운동장을 뛰면서 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여학생들이 그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남학생 노는 걸 보면서 막 평가하고 또 어떤 때는 시합을 하게 되면 같이 응원도 해주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서 제가 어른 된 다음에 학교를 한번 찾아갔거든요. 사실 학교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나무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어른이 돼서 학교를 찾아가면 그렇게 넓던 운동장도 갑자기 굉장히 작아지는 약간 작아 보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 어릴 때는 운동장에서 매일마다 뛰어놀아도 그 운동장이 너무 커서 사실 그 운동장 밖으로 안 나가도 하루 종일 놀 수 있었는데 어른 돼서 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굉장히 그 큰 나무도 작아 보이고 운동장도 왜 그렇게 작은지. 예. 근데 어찌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바로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아니었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죠. 저는 이제 그 운 좋게도 초등학교 시절에 정말 제가 이제 원하던 학교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목을 가르친 선생님들이 지금도 그분들이 얼굴이 기억나고 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전체 학교 학생들 적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아마 다른 학교가 좀 다르게 보통 우리 등교 시간이 뭐 7시 반, 8시 이렇게 된다면 저희는 아침 5시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자발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수업 끝나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한 3시부터 6시 저녁 식사 전까지는 각자 한 가지 운동할 수 있는 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계속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도움도 됐지만 가장 즐거웠던 그런 시절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초등학교 시절 생각하면 마냥 그냥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그때 주로 어떤 운동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저희 학교가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큰 아름드리 나무 같은 그런 존재. 그럼 다른 선생님도 다 나무 같은 존재거든요. 저희들 이렇게 그 학교가 학생을 적은데
체육으로도 전 도시에서 유명하고 그다음 춤으로도 유명한데 저희 네. 한 반에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합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학급밖에 없는데 60몇 명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춤을 추면 전시나가 1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오. 보니까 어떤 자부심 뭐 누구 잘 추고 못 추고 떠나서 네. 전교생이 다 나와서 연습을 하는 거죠. 다리 찢기 하고 우리 때는 리듬 체조 춤을 좀 유행했을 때 네. 그 시절인데 그런 거를 다 연습을 하고 그다음 또 오후 되면 운동회 나가려면 달리기도 해야 되고 축구도 그렇죠, 차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 또 배구도 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 1인 다역을 하는 겁니다. 네. 전 또 어렸을 때 키가 이미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네. 뭐 이것저것 농구도 가릴 거 잘하셨겠네요. 저희는 근데 우리는 그 조선족 학교다 보니까 네. 농구는 하지 않고 배구, 축구, 달리기 뭐 그리고 겨울 되면 스케이트 네. 네, 다양한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력도 너무 좋아졌고 그렇죠. 네. 좀 마냥 뛰어놀면서도 또 어떤 목표의식이 있는 저는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저한테는 지금도 지금 만나면 선생님이 키가 이제 작아졌겠죠. 작아진 게 아니라 제가 컸겠죠. 네. 그래도 우러러 볼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예. 특히 또 그렇게 학생 수가 적었다고 하니까 네. 선생님들께서 각 개개인의 특성이랑 이런 것도 충분히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또 교육도 해 주셨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학생을 다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닌데 네. 학생마다 찾으면 다 자기의 장점이 있어서 제 기억에 반에 아마 모든 학생들이 다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학습위원, 네. 뭐 또 이렇게 체육 잘하는 친구는 체육위원, 뭐 네네네. 학교의 그 청소를 담당하는 친구는 또 뭐 위생위원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위원이다 보니 학교 생활이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선생님들이 뭐 하나하나씩 체크 안 하고 우리 스스로가 다 네, 관리하는 그런 학교라서 저는 지금도 그런 학교를 아직 본 적이 없어서 네. 네. 지금도 학교가 남아 있나요? 네, 지금도 학교가 남아 있는데 네. 그 시절에 선생님들이 이미 다 퇴직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 제가 이제 저는 아버님이 중학교 선생님이고,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나중에 한족 학교를 갔는데 한족 학교 가니까 이제 학생 수가 갑자기 한 반에 60몇 명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은 아쉬움이 저희 어떤 모든 장점을 전교 선생님을 다 알았다면. 그 한쪽 학교를 간 후에는 2달 지났는데 선생님이 제 이름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주목도 못 받은 것도 서글프지만 네. 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표현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적잖아요. 그래서 원래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알게 되면서 아름드린 나무를 생각하니 네. 그때 제가 다시 귀교할 때 막 선생님 안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도 그러면 고향에 네. 선생님은 아직 생전에 계신 분도 많으시겠네요. 네, 그렇죠. 선생님들은 아직 아마 네. 대부분 다 계셨고 그렇지만 그 학교에서 이미 퇴직한 네, 분들이 그렇죠. 많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장과 나무 그리고 이전에 철봉대 이런 거는 네네네. 변하지 않아서 지금도 가게 되면 그 어릴 때 그 모습이 생각나니까 행복합니다. 예.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실 그때 초등학교 때의 선생님들 계시다면은 선생님께 내일 스승의 날인데 고국에선 스승의 날이거든요. 간단히 인사라도 드려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그 졸업을 해서 하도 정말 오랜 기간 선생님 못 만났지만 정말 제 인생에서는 네. 선생님 아닌 스승 그리고 제 인생에 힘들 때마다 초등학교 그 시절을 떠올리면 그냥 마냥 많이 웃고 햇빛이 따뜻하고 네. 그 와중에 부모님 역할도 컸고 가족 역할도 컸지만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많은 사랑을 줬습니다. 아마 네. 저뿐만 아니라 그 네네. 학교 졸업하는 모든 학생이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들 네, 듣고 계신다면 건강하시고 기회 되시면 꼭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선생님이 아마 춘하구나 하면서 아마 잘 알 겁니다. 제가 좀 네. 많이 이제 개구쟁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지만 맨날 네. 뛰어놀던 그런 학생이라서 예. 네. 밝고 명랑하고 얼굴에 웃음이 하나 가득하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으네요. 네. 예. 자,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리상순씨 우리 모두 건강 잘 챙겨용이라는 글을 보내오셨는데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89세인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한민족 신문과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서 발표되자 제자들은 감탄하면서 연락을 하였다. 그중 일부만 추려 보낸다. 한홍심 제자의 글이다. 명석한 두뇌와 따뜻한 사랑을 가지신 우리 선생님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저희들과 함께 하세요. 사랑합니다. 구순식 제자의 글이다. 선생님의 글을 신문에서 보니 우리 45년 전 목릉 조선족 소학 30기 졸업 사진도 다시 보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송에서 들으니 더 감동이고 더욱 마음이 설렙니다. 저희는 중국에서 출근하는 관계로 한국에서의 선생님의 팔순잔치에 참석 못했습니다. 그 점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선생님 89세 고령에도 이렇게 우리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또 글을 쓰셔서 신문과 방송에 발표하시는 그 열정과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를 보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지금처럼 건강하시면서 즐겁게 여생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권운의 제자가 보내온 글이다.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멋진 편지도 쓸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따뜻한 사랑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김순복과 58분 35초 영상 대화한 내용이다. 우리들을 관심해 주시고 고무해 주시는 글을 써서 신문에 내고 방송에까지 났으니 저희들은 더 없는 영광을 느끼고 선생님을 따라 더 건강하게 유쾌하게 살 것을 다짐합니다. 내가 8년 전 서울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는 생기 있고 열정이 복받치는 젊은이들이었죠. 그때처럼 제자들은 어떤 고난에도 머리를 숙이지 않고 용감히 일어나서 박차고 나아가기를 바란다 하고 나는 말했어요. 나는 제자분들에게 자기 몸을 아끼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매일매일을 유쾌한 심정으로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지난 2월 27일에 리상순 선생님이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에게 라는 글을 써서 보내주셨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 방송을 듣고 제자들이 또 이렇게. 네, 제자들이 보낸 글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선생님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행복하시지만 예. 제자들이 이런 선생님이 있다는 것만을 해도 그럼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그 네. 시기에 그 덕분에 또 제자들이 서로 연락을 하고 네. 말씀하실 거리도 많고 또 선생님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부럽네요. 이때 그 리상순 선생님이 한국에 나오셨을 때 네. 한국에 있는 제자들이 모여서 팔순 잔치를 해드린 거예요. 아, 그래서 예, 한국에서 예. 팔순잔치 했다고 중국에는 네네네. 제자가 아쉽다는 말씀을 다 하신 거네요. 예. 그 제자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정성껏 써서 보내신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실 수가 있지? 저희도 막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세월이 지나다 보면 네. 이제 선생님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정말 애틋하게 한 명 한 명씩 특별히 또 여기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학생들 가치관이나 학생들이 대하는 그 태도가 다르거든요. 지금은 사실 약간 지식 위주로 했다면 네. 어릴 때는 공부도 공부지만 학생마다 장점을 선생님 다 그렇죠. 찾아내가지고 네. 뭐 혼내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해서 네. 그 끈끈한 정이 많습니다. 네. 뭐 선생님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아, 저 친구는 어떤 쪽으로 좀 내가 길을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어릴 때니까.
특별히 초등학교 때 되면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얘는 이 부분이 장점이니까 이거를 네. 좀 더 다듬어 줘야 되겠다. 그냥 우리 어린 눈에도 선생님 나를 이렇게 케어를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수록 정말 훌륭한 선생님 만나는 네. 제자는 얼마나 행운일까. 물론 이제 그렇죠. 모든 선생님이 훌륭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인생에 네. 스승으로 이렇게 깊이 마음 깊이 남는 선생님을 만난다면 너무나 행운이죠. 네. 우리 동포분들은 특히 이렇게 동창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조순조 학교 다니다 한조 학교를 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조순조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대학교 가서도 보면 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저희 어머님도 한때 초등학교 동창 50주년 이렇게 그러니까 한 10년 그러니까 한 거의 20년 전에 이게 모이신 것 같거든요. 네. 그거 보면 그것도 북경에서 만나는데 그래서 이제 할 말도 너무나 많고 네. 또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동포들도 보게 되면 자주 동창회를 하는데 기본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가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죠. 예. 리상순 선생님, 우리 모두 건강 잘 챙겨용 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제목으로 글을 보내주셨는데 선생님도 건강하시고 우리 모든 제자들도 건강해서 오래오래 이렇게 선생님과 정을 주고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양희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내 어린 날의 학교.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흑룡강성 영안시 리진휘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훤칠한 키에 조금은 뚱뚱한 편이지만 동화 속에서 나오는 공주처럼 아주 젊고 예쁘게 생겼다. 어느 점심시간이었다.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아 밥 먹으러 가지 않았다. 사실 나는 배가 몹시 고팠다. 이때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아니 왜 혼자 반에 있어? 선생님 따라 교무실로 좀 와요. 퉁명스럽게 말씀하시고 교실을 나가셨다. 나의 심장은 후둑후둑 뛰었다. 왜 나를 교무실로 오러 가지? 내가 또 무슨 잘못을 했나? 나는 교무실 문을 빠끔히 열고 고개를 수그린 채 들어갔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선생님은 놀랍게도 내 손을 잡고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서랍에서 이것저것 먹을 것을 꺼내주시고 더운 물을 훌훌 불어 식혀주시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고 하셨다. 진희 학생,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밥을 꼭 제때 먹어야 해요. 한창 신체가 발육할 때 밥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병에 걸리거든. 꼭 명심하세요. 나는 선생님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평신을 덤벙거리기도 하고 목청도 높은 나를 남달리 엄격하게 대단하고 꽃가워했던 선생님이 이처럼 자상하고 고아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순간 나는 선생님의 사랑을 몽땅 독차지한 것처럼 가슴이 뿌듯했다.
이처럼 개구쟁이인 나까지도 끔찍이 사랑하는 이쁜 선생님이 계시기에 나는 행복한다. 예. 사실 선생님이 교무실로 좀 와라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죠. 가슴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학교 때 뭐 네. 잘못한 게 없어도 일단 선생님 밖으로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 먼저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오늘 뭘 잘못했지?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예뻐해도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네. 막 이렇게 선생님 모르는 것까지 다 불어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선생님들의 모습을 저희가 편지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보니까요. 선생님들이 부모님 역할까지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별히 그 제한 동포 분들이 이제 보면 다 아이들 안 데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네네. 일하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 저부모가 뭐 케어해주는 가정도 있지만 네. 많은 아이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은 학교에서는 선생님, 집에 가서는 부모 역할을 하는 거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그 고학년 올라가고 부모도 보고 싶고 뭐 가치관도 형성되고 사춘기 되면 선생님 역할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주위에 그런 선생님들 보면서 네. 학교에서도 보고 집에서도 보고 또 자기 자식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혼낼 수도 없고 뭐 혼낸다 해도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존경스럽습니다. 네. 자, 내일이 고국에서는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내 어릴 적에 나에게 큰 영향을 주셨던 스승님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스승님께 전화라도 한번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조명섭이 불러주는 선생님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 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 소식 준비합니다. 먼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려인 동포기업이 먹거리 탄소 중립에 동참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신안드레이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 회장이 이끄는 신라인 그룹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의해서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1995년 설립된 신라인 그룹은요, 중앙아시아 최대 아이스크림 생산업체이기도 한데요. 지난 3월 카자흐스탄 최초로 한국식 편의점을 개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또 미국 워싱턴 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전 세계 43개국 660여 개 기관 및 기업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피어백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서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노후 발전소의 성능 개선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가한다면서요? 네, 지난 25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및 두산 에너빌리티와 3자 간 노후 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알마티를 비롯한 파블로다르, 아스타나 등 카자흐스탄 각지에 소재한 화력 발전소의 성능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전체 발전량 중 약 78.5%를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구소련 시절 지어져서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아주 효력이 떨어지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한전 KPS는
국내에서 GS 파워 부천발전소,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기력발전소 등에서 성공적인 성능 개선 공사를 수행한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향후 성능 개선 공사가 이제 실제 추진된다면 현재 30년 가량의 기대 수명에 다다른 카자흐스탄 화력 발전소를 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아시아 노후 발전소 대상으로 발전 설비 현대화 사업이 본격 수출된다면 국내 관련 업체와의 상생, 동반 성장 및 또 수출 산업화 정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발전 정비 기술력을 입증함으로써 신규 원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팀 코리아의 위상을 높여 해외 원전 사업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네.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시에서 태권도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최근 요선 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 주한인협회 터나다 스포츠클럽 주최로 열린 태권도 축제가 진행되었는데요. 이 축제는 세대 간 연결, 정통 여중 사회적 기획 일환으로 사할린 주정부 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 이날 축제 참가자들에게 사할린 주정부 공공 커뮤니케이션 부소장 예고롭노, 요즘 사할린스크시 부시장 드미트리 하브리에프 그리고 사할린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환영의 말을 전했습니다. 유치 측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6세부터 17세까지 선수 3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карсаков, 아니와 돌린스크, 홈스크, 네빌스크, 유른사할린스 대표를 대표해 출정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멋진 품새 시합과 시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총 14개 팀이 품새에서 경쟁을 치르며 1위는 карсаков 팀, 2, 3위는 유른사할린스크 동양 김나지아 팀과 제1중학교 팀이 차지했는데요. 참가자들은 최선을 다해 기술, 숙달, 유용성 및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에서 태권도 축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축제는 세대 간 연결, 전통의 이어줌, 이 사회적 기획의 일환으로 사할린 주정부 지원으로 개최가 됐는데요. 6세부터 17세까지 선수 320여 명이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축제에는 멋진 품새 시합, 그리고 시범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참가자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술의 숙달, 유연성과 힘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총 14개 팀이 품새에서 경쟁을 치렀고 1위는 코르사코프 팀, 2위와 3위는 유즈노 사할린스크 팀의 동양 김나지아 팀, 그리고 제1중학교 팀이 차지했다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유,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자, 한번 먹어봐. 응? 뭐 내가 뭐 애기예요. 엄마한테는 언제나 애기지. 응? 어때? 맛있지? 아직 씹지도 않았어요.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이건 또 뭐예요? 이거 연근이야.
밥 위에 올려서 먹어봐. 아유,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아유, 그래, 알았어. 엄마도 좀 드세요. 예. 어머, 천천히 먹어야지, 천천히 먹어야지. 괜찮아요. 등이 더 아파. 미안. 이것 좀 마셔, 이것 좀 마셔. 괜찮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무슨 물이에요? 되게 향긋한데요? 그냥 물이 아니라 이것 차란다. 와, 이 물에 꽃이 활짝 핀 것 같아요. 이걸 우린 게 그 차란다. 밥 먹고 이 차까지 천천히 마셔봐. 와, 연잎밥에다 연근 그리고 이거 찻까지 완전 풀코스네요. 여기 앞이 연밭이잖아. 밥 먹고 이거 꽃 구경도 할까? 나중에 아빠랑 같이 가요. 난 우리 아들하고 데이트하고 싶은데. 알았어요. 구경 가요. 역시 내 생각하는 건 우리 아들밖에 없다니까. 저 꽃하고 엄마하고 누가 더 예뻐? 진짜 엄마 좀 창피하게 봐봐. 왜 이래? 누가 더 예쁘냐니까. 엄마가 더 예뻐요. 엄마가. 네. 역시 우리 아들 최고. 네, 옆구리 찔러서 절 받긴 했지만 엄마가 이 꽃보다 예쁘다고 해주네요. 그러게요. 아들이 착하네요. 네,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면서 음력으로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한데요.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 바로 이 꽃입니다. 이것은 연못에서 자라는 식물인데요. 논밭에서 재배하기도 합니다. 네, 잎은 물 위로 높이 솟아있고 뿌리는 물 속에서도 잘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이 꽃은 보통 7, 8월에 꽃을 피우는데 연한 홍색이나 백색입니다. 이 꽃은 더러운 연못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 선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열매는 타원형인데 열매뿐만 아니라 잎과 뿌리, 꽃까지 전부 다 음식이나 약재로 사용해 버릴 것이 없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5월 15일이 음력으로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불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꽃,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 바로 이 꽃인데요. 이것은 무슨 꽃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웃음꽃, 2번, 꽃순이, 3번. 연꽃.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 최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찰에 가면은 이 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꽃이 속세의 더러움 속에서 피지만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청정함을 상징한다고 해서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꽃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절에 가면은 이 꽃 조각이나 또 이 꽃의 문양이 유난히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것은 참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건강식으로 연잎밥도 많이 먹게 되고요. 연근이나 또 이 꽃으로 차를 끓여서 마시기도 하는데요. 저도 향긋한 이 꽃차 참 좋아합니다. 동포 여러분 계신 곳에도 이 꽃이 어디에 어떻게 피어 있고 또 이 꽃을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 꽃이나 여러 가지 추억들 행복 우체통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자, 고려인 한글 문학 작가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그 문학 작가들이 레닌 기치 기자로 활동을 시작해서 이제 문학 활동도 했는데 당시에 기자로 시작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죠? 예, 그렇죠. 당시에 물론 이제
레닌기치가 창간되던 당시에는 타블로이드판 2면 또는 4면에 격주로 더구나 한 번씩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정원은 18명인가로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기자들은 몇 명 되지 않았고요. 네. 근데 신문이 1940년 무렵 되면서 39년 40년에 굉장히 신문사에서 당국의 청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 고려인이 넓은 지역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목화농사, 다른 데서는 다른 농사 짓는데 서로 교통도 필요하고 정보도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 적은 지면으로 그리고 이렇게 격주에 한 번씩 내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위해서라도 신문 지면을 늘려달라. 그리고 지위를 격상시켜달라. 그래서 이게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여러 단계에 거쳐서 여러 해에 걸쳐가면서 신문 지면이 늘어나고 또 발행 횟수, 부수가 이게 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기자들이 늘어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자들이 늘어나더라도 중앙아시아는 연해주와 달리 굉장히 넓은 지역에 고려인들이 분포돼 있었기 때문에 네. 당시에 시간상이나 그 재정 여력으로 그런 데를 다 다니면서 취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파 기자를 두고 또는 그쪽에서 말하는 직외기자가 통신원이죠. 네. 이 통신원들을 여기저기 두면서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원고를 받아서 취합해서 신문을 내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 한글 문학에 관심 있는 이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네. 첫 번째로 1순위로 기자나 또 직외기자, 통신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변이 이렇게 확대가 됐죠. 아, 그렇군요. 근데 신문사에 그렇게 오래 근무하지 않고 그만두면서 이제 신문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것은 주로 이제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북한에서 망명한 유학생들 2세대 네. 작가 기자들 이제 이분들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이 연극의 뜻을 두고 신문사보다는 극장으로 이렇게 가고 싶어 했고 또 이제 리진 작가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로 오지 않고 모스크바 근교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작품 투고를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에서 좀 제약이 있었죠. 그래서 물론 그 외에 박현이나 남해봉 같은 또 이런 기자들은 신문사에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했고 또 양원식 기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신문사에 들어가서 끝까지 이렇게 일을 했지만 북한에서 망명했던 유학생들의 수는 부족했고 그 기자들이 또 다른 데 뜻이 있어서 그만두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신문사로서는 네. 한 명의 이런 제대로 된 기자가 부족하던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2세대 중앙아시아 출신 기자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당시에 그 세 분, 나중에 한 분이 들어와서 이제 현 니콜라이, 최 예브게니, 김 스베틀라나 한 올가에서 이 4명의 2세대 기자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네. 이분들 중에서 단 2분만 2분은 한글로 기사를 쓸 수 있었고 다른 2분은 교정 정도는 봤지만은 네. 이렇게 기사까지는 못 썼고 이분들이 그래도 또 한글 문학까지는 못했죠. 이분들은 단지 기사 정도까지 쓸 수 있는 네. 그래서 굉장히 2세대로서는 신문사가 이렇게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굉장히 허약했고 불안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박현 작가 얘기를 해 주실 때, 소련으로 망명을 해서 사할린에서 활동을 하고 다시 중앙아시아로 왔다라고 하셨는데, 이 중앙아시아에서 사할린으로 어떻게 가게 됐고, 어떻게 해서 사할린으로까지 눈을 돌리게 됐을까요? 예, 이것은 제가 사할린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 레닌기치가 사할린에 눈을 돌린 이유와 이제 박현 작가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곁들이자면 네. 일단 박현 기자는 전번에 말씀 제가 드린 대로 아오지 단강으로 가족이 이렇게 끌려간 뒤로 이분이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가지고 연해주에 있었는데 당시 연해주에서 북한에서 이렇게 송환을 해라. 또 당시에 소련 정부에서는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분이 결국 당시 후르시초프 시대 때는 세계 인권 현장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었던 시절이라 이분은 송환되지 않고 네. 남았는데 그때 소련 정부에서 사할린으로 보냈지요. 그쪽에서 활동하라고. 네. 그런데 사할린에는 거기에 그쪽 사할린 지역에만 우리 한인들이 펴내는 신문이 따로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신문은 성격이 다른 게 중앙아시아 레닌기치는 구역신문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주립신문, 국립신문, 그다음에 공화국신문에서 공화국 간 공동신문, 그러니까 국제신문 가장 지위가 커서 소련 전역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신문이었고, 사할린에 있는 신문은 오직 사할린에 있는 이 고려인들, 네. 이 주립신문으로 있었는데, 이 신문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분이 그쪽에서 일을 하고 그쪽에서 살게 됐죠. 그런데 나중에 중앙아시아에서 이 2세대 그 신문 기자들이 부족하니까 사할린에 있는 모국어를 잘하는 신문사 기자나 또 모국어를 잘 구사하는 훌륭한 이 어떤 작가나 기자의 뜻이 있는 분들을 자꾸 이렇게 와서 일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죠. 그 과정에서 박연 작가도 중앙아시아로 오게 됐고, 또 그쪽에 있던 사할린 출신 모국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나 당시 기자로 일했던 사람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중앙아시아로 건너게 돼서 나중에 사할린에서 온 기자들이 튼튼하게 받쳐줌으로 인해서 또 예. 중앙아시아에 있는 레닌기치가 흔들리지 않고 또 꿋꿋이 이 신문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네. 당시에 중앙아시아하고 사할린 교류가 좀 자유로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류가 자유로웠다면 네. 굉장히 오래전에 쉽게 사할린 한인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사할린도 1945년에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사할린 이남 지역을 1904년에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사할린 절반을 땅을 차지하면서 이게 일본 땅이 됐었죠. 예. 그리고 대개 1939년 무렵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탄광이던 강제징용으로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서 많이 끌려가가지고 사할린에 남았는데 일본이 패망하면서 일본 자기 국민은 데려가면서 사할린으로 끌려간 우리 동포들을 그냥 나몰라라해서 거기 남아서 나중에 소련 사람이 된 거거든요. 고려인들이. 예. 그래서 그 사할린 한인들은 그 당시에 일본 치하에 있었다가 그렇게 소련이 45년에 남쪽을 점령하면서 자기 땅으로 했기 때문에 마치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강제이주 이후부터 스탈린이 죽고 1956년 후리초프가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규정을 풀 때까지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었듯이 사할린 한인도 똑같이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예. 예, 그러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할린 한인을 쉽게 부를 수 없었죠.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렇다면 사할린에서 활동하던 기자가 다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활발하게 활동한 대표적인 기자는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기자들은 많이 있는데요. 네. 첫 스타트를 끄는 기자가 이제 리정희 기자입니다. 이분은 네. 19살에 1966년에 당시에 사할린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소련 대륙에 사는 사람 누구와 이렇게 혼인을 해가지고 나가는 경우, 네.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당시에 대륙에 있는 어느 대학이나 거기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 길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리정희 기자나 이런 경우는 그 당시 어렵게 학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됐지요. 그래가지고 66년에 신문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고요. 이제 다른 사할린 출신 기자들은 대개 7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오게 됩니다. 네. 그럼 리정희 기자 이외에 또 다른 기자분은 기억나시는 기자 있으십니까? 기자들 기억 많이 나죠. 저하고 직접 일했던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1970년대 초중반에 되게 윤수찬, 박경란, 우경애, 배철준, 남경자 이런 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최순선, 최미옥, 최윤희, 조영환은 나중에 주필도 했고요. 네네. 그 외에 또 김기원 기자, 안재길 기자, 참 많은 분들이 예. 사할린에서 건너와서 그분들 일일이 호명하자면 나중에 찾아보면 굉장히 수가 많을 겁니다.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레닌 기체에서 활동한 사할린 출신의 한인 기자들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현미의 사할린을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